우리 사람한테는 또 어떤 영향을 주냐면 항산화물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벙커시유를 많이 쓰거든요, 배들이. 와, 5천만 대예요? 예, 자동차보다 7배의 함유량이 많은데 컨테이너 한 척이 승용차 5천만 대의 항산화물을 내뿜고 있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러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의 홍도감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멋지다, 멋지다. 네, 부산 사나이세요. 오늘 이야기 어떤 거 준비해 주셨나요? 예, 저는 바다에 다양한 소음들이 막 생기는데 네. 그런 소음들을 없애기 위한 기술들을 좀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다 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나요? 저런 거를 어디서 봤냐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시카고를 가면은 오데오가 있습니다. 호수. 아, 근데 호수인데 바다야. 그냥 엄청 커요. 사이즈가 약간 그때 크다는구나. 해지는 모습을 약간 보는 것 같은데 예뻐요. 조용하죠. 보통 우리가 느끼는 이미지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가 시끄럽게 되게 된 원인이 결국에는 배 위에 여러 개 떠다니는 다양한 선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들의 역사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1200년대는 바람의 시대라고 하죠. 범선, 바람의 힘과 사람의 노젓기 힘으로 배가 가는데 콜럼버스가 산타마리아로 1492년도에 처음으로 개발을 했고 이때는 이제 바람으로 다니다 보니까 소음이 그렇게 심하진 않겠죠. 그리고 거북선은 그 100년 뒤에 근데 거북선은 좀 시끄럽죠. 예, 맞습니다. 거북선은 이제 쏴야 되니까 음. 시끄럽죠. 포탄이 날아다니고. 그렇죠. 포도 네. 날아다니고. 산업화 시대 들어오면서 예.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증기선들이 생기죠. 그리고 이 증기선이 철제선이 되면서 프로펠러가 들어가면서 바다가 점점 이제 시끄럽게 되는 거죠. 프로펠러는 물을 밀어내면서 배가 앞으로 가는 원리로 가지 않습니까? 증기에 의해서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여러 소음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1900년도에 들면 이 힘의 시대라고 하죠. 터빈선하고 디젤선하고 원자력 항공 모함선 이런 배들이 1900년도하고 1975년도에 쭉 이렇게 개발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펠러 추진에 의해서 이 해상이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이거 AI죠? AI입니다. 네. 그런 거 같았어. 제가 해상에서 엄청 배가 많이 다니는 사진을 좀 찾다 보니까 너무 없어서 네. 인공지능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 좋네요, 근데. 정말 바다에는 많은 배들이 다닙니다. 특히 부산에는 굉장히 물동량이 많아서 배들이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사는 이 해양 생물들이 이런 소음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진으로 우리가 찍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돌려서 한번 그 이미지를 표현해 봤는데 그만큼 이제 이 프로펠러에 의해서 배들이 막 가게 되면 이런 소음들이 해양 생물들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공기 중에 비해서 물은 밀도가 1000배 정도 높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약간의 소음에도 전파 속도가 굉장히 이제 넓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바다에서는 그렇게 소음에 의해서 해양 생물이 이제 개체 수도 좀 줄어들고 뭐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사람한테는 또 어떤 영향을 주냐면 항산화물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벙커시유를 많이 쓰거든요, 배들이. 와, 5천만 대예요? 예, 자동차보다 7배의 함유량이 많은데 컨테이너 한 척이 승용차 5천만 대의 항산화물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라고 하죠. 이 컨테이너 한 척이 트럭 50만 대의 양을 내뿜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이 컨테이너 선이 프로펠러가 돌아갈 때 소음을 좀 가시화하는 것도 이제 인공지능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 네. 중고속 엔진은 네. 수백 RPM에서 수천 RPM을 도지만 저속 엔진들은 RPM이 낮거든요. 네네. 어쨌거나 이 엔진은 속도가 빠르고 프로펠러는 속도를 느리게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감속 기어라는 게 들어가서 속도를 늦춰주면서 큰 토크를 만들어주는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그 감속 기어를 좀 설명드리면 네. 기계식 기어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네네. 기계식 기어는 이빨과 이빨을 때리면서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이라 이 소음이 아주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
AI 매니아시군요. 그래서 이런 이 선박에서 엔진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밥상에 이런 해양 생물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 저기 보시면 물고기 한 마리 가격이 8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으로 우리가 나중에는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배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생각을 해보면 네. 그림에서와 같이 프라임 무브라고 여기에 엔진이나 전기 터빈이나 가스 터빈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 감속기를 써서 속도를 낮추면서 토크를 엄청 키워서 네. 이 맨 뒤에 프로펠러를 돌리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어는 두 가지 소음이 태생적으로 생기거든요. 그림에도 있다시피 화인 노이즈하고 레틀 노이즈가 있습니다. 와인 노이즈는 뭐죠? 이게 약간 기계식 기어를 돌리다 보면 윙윙윙윙윙 소리가 아, 나는데 예. 날 수밖에 그 없겠다. 큰 기계 돌아갈 때마다 나는 그 소음 말하는구나. 그게 네네. 전달 오차 때문에 좀 생기는 문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레틀 노이즈는 우리가 백렛이라 부르죠. 기어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약간의 유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 아, 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끼끼끼끼 그 소리 말하는 거군요. 탁탁 치는 소리. 탁탁탁 예, 치는 예, 예. 소리. 네. 아. 이 두 개는 반드시 생기는 소음이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엔진은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효율도 높고 토크를 크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은 빨리 돌아야 되는 거고 감속기를 써서 프로펠러를 돌려야 되는 이런 구조가 일반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롤스로이스에서 나온 자료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전동기 두 대를 쓴 걸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전동기가 또 전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엔진 발전기를 또 쓰게 됩니다. 연료를 써서 엔진을 돌리고 그 다음에 발전기에서 나오는 발전 전압을 다시 인버터에서 받아서 전동기로 돌려서 프로펠러 두 개로 돌리는 이런 방식으로 쓰는데 여기는 기계식 기어가 쓰이지 않았죠. 그렇죠. 왜냐면은 발전기만 쓰인 거니까 전기가 쓰인 거죠. 전기로 결국에는 프로펠러를 돌리는 기술인데 여기는 이제 감속기를 쓰지 않고 쓰는 방식도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여기 이제 유성기어의 이빨이 손상된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기어는 이빨이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힘을 받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다 보니까 마모가 생기겠죠. 마모도 일어나고 마찰에 의해서 진동도 생기고 파괴도 되고 막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죠. 진짜로 그러면은 이런 뭐 기어가 손상으로 인해서 뭐 사고도 나고 그렇게 되나요? 사고도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 이 기어가 고장이 나기 전에 증상을 막 냅니다. 진동을 많이 일으킨다든지 소음을 많이 일으키는데 그때는 빨리 예지 정비를 해서 어떤 이빨이 고장이 났지 해서 기어를 갈아 끼우고 하는 유지 보수가 필요한 거죠. 유지보수도 만만치 않겠네. 그래서 제가 해양 사고 원인 분석 자료를 찾아봤는데 네. 23년도에 총 3,000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약 30%의 기관 손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기관 손상이 되게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부유물에 대한 감김도 있죠. 네. 15% 정도. 네. 그럼 저거는 프로펠러 같은 게 이제 그물에 감긴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자주 감긴다는 거죠. 오. 네네. 그리고 이제 손상에 대한 원인을 워드 클라우드로 찾아봤는데 네. 엔진 주기관 파손 손상 압도적이네요. 진짜로.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국제 항해 종사 중인 400톤 이상 선박을 탄소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자. 진짜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아까 그거 네. 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IMO라고 네. 국제 회사 기구에서 2050년경에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자, 넷 제로로 하자. 네. 이런 목표로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에 따라가려면 탄소 배출을 엄청 줄여야 되는 그런 난간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소음을 정량적으로 이렇게 수치로 표현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한 대가 디젤차 한 대에 비해서 10대 11 정도가 낮답니다. 전기차 10대가 내뿜는 소음은 내연기관 자동차 한 대랑 맞먹는다. 전기차가 진짜 많이 조용하긴 하구나. 네, 많이 조용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추진 선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LNG, CNG 많이 들어보셨죠? 네. LPG, 그 다음에 요즘 메탄올, 암모니아도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개발을 해서 쓰는 선박이 친환경 에너지 추진 선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타 에너지에 보시면 혼합연료라든지 바이오, 에탄올, 요즘 풍력도 달아가지고 발전도 하고 태양광 같은 것도 달고 그렇게 하는 선박이 친환경 에너지 추진 선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기 추진 선박이라고 있는데 얘는 이제 충전
충전받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쓰는 선박을 그냥 전기 추인 선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선박 같은 경우는 연료와 전기 에너지를 조합해서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네. 그런 선박을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전기 추진 시스템 기술이 있다. 자, 기어 기술의 변천사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기원전부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기어를 만들었습니다. 아, 진짜로? 이게 지금의 베벨 기어죠. 수직으로 꺾어서 동력을 전달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1499년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때에도 이런 기어 기술이 개발되어서 적용이 됐다. 그리고 1950년에서 70년에 유아프레스의 감속 기어 박스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때 이제 실제로 공장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어들이 출현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 자동차에 쓰는 유성 기어들이 아. 실제로 막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밑에 있는 부분이 있죠. 요게 자석으로 비접촉으로 동력을 전달해서 유성 기어를 구현한 기술을 미래를 대체하는 기술이다. 아, 저게 오. 지금 자석이 돌아가면서 N극, S극 바뀌니까 그 위에 거를 돌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박한데?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되면 비접촉이니까 네. 소음과 진동이 없겠죠. 왜? 그리고 기계식 기어는 그리스라든지 오일이 들어가서 구리스 쳐줘야죠. 맞습니다. 부드럽게 마찰을 좀 줄여주면서 열도 좀 식히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일을 계속 충전하려면 펌프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부대 장치도 붙고 하다 보니까 유지 보수와 오일이 항상 있으니까 친환경적이지 않고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은 어쨌든 소음 진동이 없고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기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평기어라든지 헬리컬 기어, 베벨 기어는 아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어처럼 네네네네. 90도로 꺾어서 쓰는 기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 운동을 또 직선 운동으로 바꾸는 레크 앤 피니언 기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어는 두 가지 소음을 태생적으로 발생시키기 때문에 좀 시끄럽고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제가 연구원에 입사한 지 20년이 됐는데요. 한 10년, 12년 전에 요 탱크에 들어가는 2m짜리 모터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흑표 K2 전차가 어떻게 돼 있냐면 포신을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 네. 오른쪽 위에처럼 피니언 기어를 모터로 연결해가지고 돌려주면 링 기어가 돌게 돼 있거든요. 네. 네. 링 기어를 돌리면서 포신을 옮기게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기계식 기어는 백래시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5kg당 수미터의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아, 조준을 잘했지만 오포가 아, 난다. 그래서 저희가 2m짜리를 직구동 모터로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과제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자석 잘 아시죠? 네. NS가 서로 끌어당기죠. 그렇죠. 인력이 발생하고 같은 긍을 서로 밀어내고 이러한 자석의 원리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마그네틱 기어라는 걸 구현을 하려고 이런 원리를 활용했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제부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는데 빨간색, 파란색이 아까 N극, S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래 그림을 보면 반경 방향으로 서로 자석을 저렇게 배열하게 되면 요거는 내측 회전자와 외측 회전자의 극수를 같게 두게 되면 두 개가 따라 돌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쉽게 말하면은 안쪽에 자석을 붙여놓고 바깥쪽에 자석을 똑같은 수로, 하지만 크기는 다르겠죠. 왜냐하면 반지름이 다르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개수는 똑같이 붙여놓으면은 서로 돌면서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겠죠. 인력, 청력이 생기기 때문에 밀고 당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위에 자석이 배열이 좀 이상하죠. 연두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막 그렇죠. 네네네. 맞아요. 요런 어떤 자석 배열을 저희가 할바 어레이라고 하는데 저런 형태로 배치를 하게 되면 동일한 사이즈에서 토크가 한 40% 이상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초록색과 분홍색을 네. 빨간색이 좀 더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옆에서 어시스트를 해주는 거죠. 아! 그래서 저희는 이 기술을 마그네틱 커플링이라고 부릅니다. 약간 설명 좀 더 드리면 네. 아까 선박에 보면 축이 엄청 길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축을 한 번에 계속 일체형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너무 기니까 토막축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런 커플링이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축을 요만큼 만들고 요만큼 만들어서 이 커플링을 서로 써가지고 돌리면. 동력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른쪽 사진과 같이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서 네. 네.
테스트도 해보고. 저게 지금 다 자석이 붙어 있는 거군요. 네오디뮴 자석 같이.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회전을 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좀 만들어 봤는데 네네네. 이런 식으로 같이 돌게 됩니다. 그럼 네. 요거는 안쪽에서 뭔가를 돌려주는 게 있던 바깥쪽에서 뭔가 돌려주는 게 있던 나머지는 따라 돌게 돼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신기하기는 하네요. 진짜 신기하다. 이건 뭐죠? 제가 샘플로 만든 거를 직접 돌려보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엔 저 두 개가 같이 겹쳐서 돌지만 간극이 있으니까 안에 떨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저희 보시면 돌리잖아요. 네. 근데 맨 오른쪽도 돌아가잖아요. 보시면은. 근데 물리적으로 안 닿아 있는 거야. 오! 자석의 힘으로 같이 도는 거죠. 와, 너무 신기한걸? 이거 된다는 걸 보여준 거네요, 진짜로.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쓰고 있었을까? 기계식 토크리미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기계식 커플링이에요, 그냥. 그냥 이제 부품들을 다 서로 맞물리게 해가지고 네.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보통 이렇게 커플링이라는 걸 기계식으로 끼워서 시험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계 토크가 일어나면 기계식 기어는 부서집니다. 근데 이제 마그네틱 커플링은 한계 토크를 넘으면 슬립이 생기거든요. 헛돕니다. 오!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요 유성 기어가 되겠습니다. 네. 가운데 보시면 성 기어라고 돼 있죠. 네. 요게 태양 기어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성 기어라고 플래닛 기어라고 있죠. 그게 세 개가 네. 있습니다. 세 개가. 플래닛 기어, 행성 기어군요. 맞습니다. 태양을 따라 돌고 있는. 그 다음에 캐리어라고 있는데 이 캐리어는 유성 기어 세 개를 같이 결합해서 일체형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 있는 기어가 링 기어입니다. 저희가 이런 기계식 기어를 자석식 기어로 오른쪽처럼 만든 거죠. 여기서 이제 분홍색과 연두색은 잊어버리시고 빨간색과 파란색만 보면 내측 회전자에 파란색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어요. 5개 있죠. 바깥쪽에는 7개다. 그 두 개를 더하면 12개가 된다. 요게 공식처럼 맞아야지 기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어비는 네. 오른쪽에 있는 공식처럼 외측의 극상수 7을 네. 안쪽에 5로 나눠주면 1.4. 기어비가 1.4가 됩니다. 바깥쪽에 한 바퀴 돌 때 안에는 1.4를 돈다. 그렇죠. 속도 차이가 생기는 거죠. 속도 차이가 생기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어비를 6으로 만들고 싶어, 10으로 만들고 싶어 얼마든지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수만 바꾸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안쪽이 너무 많으면 바깥쪽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10배이라면 10배 더 많아져야 되니까 공간 제약이 있어서 한 10대 1 정도가 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00대 1이 하고 싶다면 10대 1과 10대 1을 서로 붙여가지고 하면 100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연결을 해야 되는구나. 계속 축방량으로 연결하면 기어비를 더 확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표현한 1.4라는 게 있는데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선박에서 기어비를 얼마를 가져가야 될지 저희가 프로펠러 두 개를 반대 방향으로 돌릴 텐데 어떤 기어비가 효율적이냐면 1.2대 1에서 1.4대 1이 좋다는 게 이미 나와 있는 결과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집중한 게 1.2대 1에서 1.4대 1의 기어비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여기를 이제 고민하게 된 거죠. 자석이 많으면 자력에 의한 영향이 있지 않나요? 자석은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큰 저항이기 때문에 네. 공기중으로 이렇게 펼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구조를 보시면 전기강판이 바깥쪽을 싸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석이 자기 회로를 타고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바깥으로 바깥쪽으로 크게 나가지 나가진 않습니다. 않는 네. 오케이. 폴피스가 뭐냐라고 했는데 폴피스 설명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좋은 질문을 해주시는데 폴피스는 전기강판이거든요. 셉니다, 세. 전기강판. 그래서 자석이 지나다니는 통로 역할을 먼저 하고요. 자력은 열의 영향은 없나요? 오히려 열이 자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열을 자석이 받게 되면 자기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줄어들죠. 네. 이거는 김갑진 교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프라이팬에다가 자석을 구웠더니 안 붙는다. 어쨌든 내측의 극수를 외측 극수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폴피스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오른쪽에 이 영상을 보면 유성기어가 막 돌아가는 이미지가 보이시죠? 네. 저게 아까 말씀드린 상반 회전을 만드느냐 방향을 두 개로 거꾸로 만드느냐 밑에 있는 이미지는 베벨 기어입니다. 네, 아까 네, 90도로 맞죠? 꺾은 거 네, 맞죠? 예. 프로펠러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돌려면 저런 기계식 기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은 전기 추진 방식인데 CRP라고 하는 게 컨트라 로테이팅 프로펠러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반회전 프로펠러라고 프로펠러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기술을 표현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란색 프로펠러가 오른쪽으로 돌리면 그 뒤에 있는 노란색 프로펠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는 맞습니다. 거군요. 아, 네, 좋습니다. 근데 이런 기계식 기어는 수중 방사 소음을 크게 유발시키고 마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한 그런 단점이 그렇죠, 그렇죠.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세계 최초로 이런 수중 추진 방식에 적용한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세계 최초예요? 예. 와. 색은 뭐죠? 이 색깔 나오는 아, 거. 색은 자속의 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벡터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네. 자속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그쵸? 있는. 아, 폴피스가 그래서 자속이 지나가는 데라 계속 빨갛네. 빨개. 네. 통로는 좁은데 자속은 많이 지나가려고 하니까 저 부분이 빨간색으로 포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해봤죠. 아까 그물에 걸리는 사례들이 막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왼쪽 그림은 바깥쪽 프로펠러가 그물에 걸렸다를 가정하는 거죠. 아, 안 돌아가는구나. 그런데도 안쪽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저기 아까 얘기했던 슬립이라고 하는 현상이 여기에서도 생겨서 과부하에도 보호 기능이 있는 거죠. 태생적으로 보호가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다가 그물 제거하면은 그냥 다시 맞춰서 돌아가는 거고. 맞물려 돌아갑니다. 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안쪽 안쪽에 기어가? 안쪽에 프로펠러가 프로펠러. 그물에 걸려있을 때 바깥쪽도 그냥 돌아간다. 그리고 기계식 기어와 마그네틱 기어와의 성능 차이가 어떻게 되고 무게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궁금사항들이 네. 생기겠죠. 네네. 왼쪽의 그래프 두 개가 기계식 기어로 나온 결과이고 오른쪽이 마그네틱 기어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능 지표를 뭐로 보냐면 Y축의 값을 뭘로 보냐면 최적당 토크가 얼마냐. 기계식 기어는 어떻습니까? 33, 네. 그다음에 1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똑같은 기업이 5일 때 비교한 건데 네. 맨 오른쪽에는 보면 270 정도 되죠. 우와. 그래서 요거는 직경이 같고 기업이가 동일할 때를 비교한 건데 안전율이라는 표시가 있죠. 네. 안전율이라는 표시가 힘을 너무 많이 실어서 불안한데 이러면서도 가느냐 그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 안전율은 1 이하가 되면 파손이 되는 거고 네. 1보다 훨씬 많은 안전율을 가져야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네네네. 그런데 이제 기계식 기어는 안전율을 높게 해보면 토크 밀도가 낮다는 거죠. 33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안전율을 좀 작게 가져가면서 최대한 토크 밀도를 높여봤을 때도 1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안전율이 높아야 돼요, 일단은. 네. 당연히 안전율이니까 높아야 좋은 건데 이 안전율을 무조건 높게 가져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은 토크가 너무 낮아지니까 33 정도가 네. 되게 안전하게 갔을 때 110 정도가 안전율을 조금 낮췄지만 토크를 더 줬을 때 네. 110까지 간다. 근데 자속은 안전은 보장이 되니 그런 거 따지지 않고 270은 나온다. 와. 이런 결과로 보면 동일한 최적 대비 큰 토크를 낼 수 있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